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전투기와 폭격기까지 동원한 시위성 편대 비행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경제일기 코너에서는 물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가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식 물가와 전기요금 인상 같은 변수가 여전한 상황에서 하반기 물가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에게까지 책임감이 없다는 비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백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백신 이상 국가 책임제를 약속한 것을 알고 있느냐, 이런 야당 의원의 질문에 언론에서 봤다, 이런 짤막한 입장을 밝혔고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질병청이 왜 항소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식의 대답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백경란 청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데다가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직분을 망각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오늘 국감장에는 코로나19 백신 피해 유가족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었다는 점일 텐데요.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었음에도 무작정 기다리라는 콜센터의 불투명한 답변만 들었다며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 슬퍼하고 내일을 살고 싶다, 이런 심정을 토로했다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백신 이상 국가 책임제를 공약했지만 새 정부 출범 후 백신 피해 보상 기각 비율은 10%포인트 넘게 되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국감에서 쏟아진 여야 의원의 질타가 질병관리청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 25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기시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미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통화가 25분간 진행됐다며 양 정상이 북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중단돼
인정돼야 하고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통화에서는 안보 현안 외에 양국 관계 정상화 관련 이를테면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네, 주로 안보 문제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오늘 새벽에 열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성명 채택이 불발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오늘 새벽에 열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가 소집이 됐었는데 네. 중국과 러시아가 오히려 북한의 행동은 미국 탓이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서방과 입장 차만 확인한 채로 그 결론이 없이 산회가 됐고요. 이 이후에 이제 일본 중의원 그리고 참의원 등 이제 일본 의회에서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을 규탄하는 결의를 오늘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참의원에서는 오늘 그리고 중의원에서는 어제 그 결의가 채택이 됐는데요. 네. 오늘 채택된 규탄 결의에는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일본이 자체적으로 어떤 그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미일 공조도 더 긴밀해지는 분위기예요. 네, 오늘 외교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우리 측 북핵 수석 대표인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 그리고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과 각각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협의에서 3국의 북핵 수석 대표들은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 재차 발사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일단 무력 시위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 이어지는 인터뷰 코너에서 저희가 전문가와 자세하게 좀 이 얘기도 나누고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보죠. 법원이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원 개정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청, 이 가처분 신청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그 가처분 낸 것 중에 이른바 3, 4, 5차 가처분 중에 네. 그 이 전 대표가 스스로 철회한 것을 제외한 그 모든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거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라는 이제 그 신청은 기각이 됐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을 이제 채무자로 한 소송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정당이 그 채무자 적격이 없다 이런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개정당원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역시 신청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고 각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세 건 모두에서 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간의 대결에서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완패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재판부가 판단한 거잖아요. 네. 지난번은 가처분 신청 인용했는데 이번에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뭐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재판부가 저번에 내린 그 가처분 결정 이후에 좀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요. 네. 이제 말하자면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이제 뭘 했다기보다 이제 앞서서 내린 결정 중에 이제 말하자면 좀 허점을 찾는다고 할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이를테면 전에는 어떤 비상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 정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제 법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네. 새로 단계를 제정해서 이 비상 상황이라는 걸 무언지를 이제 규정하는 식의 이제 그런 식의 대응을 한 건데,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네네. 사퇴를 하면 예. 그러면 당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다. 네,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이 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당원을 새로 만든 것에 대해서 법원이 이것은 어쨌든 정당 자율령에 해당한다 이렇게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 내린 결정 내용을 보면요, 국민의힘 개정당원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 즉 비대위원장 임명 의결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이제 주요 결정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거는 당헌이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정당의 재령에 맡겨야 한다. 즉 정당의 폭넓은 자율권을 인정을 한 취지이고요. 네. 또 이 전 대표가 주장했던 소급입법 금지와 관련해서도 이것은 당헌에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다. 또 설령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완성된 사실을 규율하는 진정 소급이 금지될 뿐 현재에도 계속되는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그 명백한 금지의 대상은 아니다.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또 개정 당원의 내용 같은 경우도 이 비상 상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네. 지난번 가처분 신청 인용했을 때에는 재판부 성향까지 거론했던 국민의힘, 이번에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네, 법원 결정 직후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정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권 여당이 안정적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당내 분란으로 인해 국민과 당원들에게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쳤다면서 이제 하나된 힘으로 심기일전에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입장을 냈죠.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SNS에 쓴 글에서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간접적으로 밝혔고요. 또 위기에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 이렇게 정치적 항전을 예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금까지 2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중이죠. 네, 조금 전까지 저도 지금 그 뉴스를 계속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네. 그 아직까지 윤리위원회가 진행 중이고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네. 근데 지난번 회의 때 긴급 회의를 열어서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개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이제 징계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게 뭐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었는데 예. 이 징계 결정이 나올까요? 윤리위 전체 회의가 지금 저저번 회의 때 이제 징계 개시를 결정했고요. 저번 회의 때는 이준석 대표 안건은 논의하지 않고 오늘 논의하겠다 이제 요렇게만 얘기가 됐었고 네. 오늘 오후 7시부터는 이제 그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와 관련 사유를 회의 직후 이 자리에서 공개한 바 있다면서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심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그 윤리위가 최소 당원권 정지 3년 등 중징계를 예상하고 있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온 데 대해서 네. 오늘 윤리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결과를 미리 정해두고 진행하지 않는다. 모든 측면에서 예외 없이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 징계안도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네, 그것도 오늘 같이 논의가 됩니다. 어떤 징계가 나올지 또 징계를 오늘 안 할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있어서 네, 실제로 나와봐야 되겠지만요. 네. 사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 윤리위가 오늘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 첫 번째로 자기에 대한 어떤 징계 사유로 징계를 심의하고자 하는지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일 전에 당원 당규에 따르면 통보를 해야 되는데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뭐 아무래도 직접 본인이 출석해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적인 하자가 이제 있을 수 있다. 막 이런 지적 때문에 오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제 수차례 이준석 당원 그리고 수행팀장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래서 아마 오늘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를 충분히 했습니다. 소명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이 안 한 것이다. 네, 이런 네, 점을 네. 강조했다는 얘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출석하지 않아도 징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걸 뭐 간접적으로 밝혔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리스크가 다 사라진 건 아니어서 또 추후에 윤리 결정이나 이런 거 나오고 난 다음에 저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법사위 국감이 뭐 뜨거웠다고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회 출석 때마다 뭐 뉴스를 몰고 다닌다고 할 만큼 이제 관련 그 뉴스거리가 많았는데요. 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현재 정치권 인사 관련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보복 수사가 아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한 장관은 오늘 그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시중에 윤석열 정부가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다 자신이 없어서 결국 법무장관을 통해 기획수사, 사정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렇게 지적을 하자 제가 굉장히 버거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보복수사라든가 기획수사 같은 걸 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네. 검수완박 관련 공방도 계속됐는데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이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국회 공개 변론을 그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을 두고 그때 직접 참석을 했었잖아요. 예, 그때 예.
한동훈 장관이 직접 이제 그 변호인으로 섰었는데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극우 유튜브 수준의 혐오물이다. 또 무슨 근거로 민주당 의원들이 중요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속마음이 있다고 단정하느냐 이제 이렇게 따졌습니다. 한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저렇게 생각한다.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쓰는 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태세를 보였습니다. 또 야당 감사위원들이 검찰이 야당에 대한 정치 수사에 집중하느라 민생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취지의 지적을 하자 한 장관은 민생 수사가 늦어지는 건 검수완박 입법 때문이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 이른바 윤석열차를 둘러싼 논란도 오늘도 계속됐네요. 네, 오늘 그 법사위 국감에서도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관련 언급이 나와서 좀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예. 한 장관은 이 윤석열차 만평 논란에 대해 법률가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한 장관은 이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만평을 그린 고등학생에게 이제 금상을 주고 또 이제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서 엄중 경고 처분을 내린 바가 있어서 한 장관이 이것과 약간 온도차를 보였기 때문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장관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 자체는 반대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표현의 자유엔 들어가지만 제가 심사위였으면 상을 줘서 이것을 응원하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아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 질문을 받았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이 윤석열차 관련 논란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대통령에게 언급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편 같은 자리에서 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이 문자메시지 논란에 대해선 기사를 얼핏 보기엔 감사원도 하나의 정부 구성이기 때문에 언론 기사에 나온 업무 관련 어떤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다면서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지만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는 뭐 이른바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MBC 책임론을 묻는 것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영국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 이것에 대한 MBC의 보도가 적절했느냐 이것을 놓고 여야 간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예. 국민의힘은 MBC가 자막 조작을 통해 여론을 왜곡했다 뭐 이런 주장을 편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방송 길들이기다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네. 이 먼저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 통상 이런 보도는 정식 보도를 하고 나중에 유튜브로 하는데 이번에는 유튜브에 먼저 싱크를 넣어서 바비큐 효과를 일으켰다. 이는 MBC 사장의 사퇴 사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MBC는 민주주의의 공기가 아니라 흉기다 이런 비난까지 했습니다. 윤핵관으로 불렸던 권성동 의원도 MBC의 약자가 문화방송이 아니라 민주당의 약자라고 한다며 이런 MBC에는 방송사 재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다른 언론도 비슷한 시간대 같은 내용을 방송했는데 특정 언론만 겁박을 하고 있다며 이 상황을 보고 분석 행위가 떠올랐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도 지난달 26일 대통령실에서 악에 바친 공문을 MBC에 보냈다면서 언론을 검열하려는 것 아닌가는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MBC를 본보기 삼으려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심스러운 시선도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회 국방위에서는 강릉 낙탄 사고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도 있었는데 김승겸 합참의장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네요. 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이제 국정감사가 이뤄졌는데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지대지 미사일 대응 사격 발생한 상황 관련 지역 주민들과 언론에 설명하지 못해 주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김 의장은 그 업무 보고에 앞서 미사일 낙탄 그리고 후속 대처에 대해서 거듭 머리를 숙였는데요. 이 한 민주당 의원이 송구하다는 표현은 책임감 있는 말이 아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재차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장은 상황이 발생된 다음에 우발적 상황에 대한 조치가 부족했던 부분과 국방위원들께 적시에 적절히 보고되지 못한 부분은 향후 유념에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사건을 은폐하려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자 은폐 축소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사건건 부딪히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상임위가 있다고요? 네, 여기는 이제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자리였는데요. 주식 공매도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이런 통일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개인 투자자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공매도 제도를 시장에서는 개미 학살 제도라고 한다. 지금이라도 금융위가 개인 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유희동 의원은 외국인의 불법 공매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시행 후 127건의 불법 공매도 중 94%가 외국인에 의한 것이다. 그 기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주식시장이 굉장한 하락장이고 개인 투자자가 엄청 손해를 본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공매도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에 김주영 금융위원장은 어떤 식으로 표현돼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구체적 언급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구체적 답변을 피하면서 네. 주식시장의 우려는 알고 있으니 신경 써서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묘한 위기설이 나올 만큼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 정부 세종청사 이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서 이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먼저 이 외환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이 9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 감소와 관련해서 이 외환 당국이 필요한 시장 안정 역할을 한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미국의 고강도 긴축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 한국도 이 영향을 받았다면서 심리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 상황에서 시장 안정과 관련해 외환 당국이 필요한 때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던 만큼 당국이 대응을 했고 이 과정에서 외환 보유고가 감소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추 부총리는 다만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접촉한 국제기구나 국제신용평가사 국내외 여러 전문가 얘기를 종합하면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일중을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뭐 외환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거시경제 관련 그 주제에 대한 언급이 짧게 있었는데요. 네. 그 오페크의 이 대규모 감산 조치에도 이달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을 여전히 갖고 있느냐 이런 예. 질문에는 늦어도 10월에 물가 정점이 올 것이라는 물가 정점론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를 했고요. 예.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2.6% 예상한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무역 수지와 관련해서는 8월 경상수지 적자가 8월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나올 것 같지만 9월에는 다시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전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글쎄요. 조금 낙관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게요. 좀 결과를 좀 보죠. 그리고 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를 했는데 예상대로 여성가족부는 폐지를 하는 거네요. 네, 오늘 이상민 장관이 오후 2시 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르면요.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서 복지부의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라는 이제 그 장관과 차관 사이에 지금 통상교섭본부와 비슷한 이제 그런 직렬의 본부급 이제 조직이 신설이 됩니다. 네. 또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건 지난 3일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 그리고 지난 5일 야당 설명 등을 거쳐서 이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을 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아무래도 장관급 부처가 폐지가 되고 지금 본부 체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성가족부가 해왔던 역할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상민 장관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뭐 실제로 야당 그리고 뭐 여성계에서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다. 불공정 이슈는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여성 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사회정책을 추진하기는 곤란하고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비효율이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는데요. 이 장관은 한편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갑자기 여성부 폐지를 공식화한 데 대해서 국면 전환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차관보다 상위 직급인 본부장이 장관과 한 팀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장관급 자리가 없어지고 지금 본부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 안에. 근데 어떻게 차관보다 상위 직급인 본부장이 장관과 한 팀을 이루면 더 부처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차관보다 상위 직급인 거는 이제 정부가 그렇게 직제를 짰으니까 그 부분은 맞는 얘기고 그래서 네. 실제로 더 위상이 높아지고 업무가 잘 될지는 한번 지켜볼 일인 것 같은데 썩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야당에서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어제 정부로부터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고받고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에 대한 보고가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여성부가 수행해온 가족, 청소년, 성평등 업무 위축이 불보듯 뻔하다면서 지금은 여가부 조직 이상을 낮출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여가부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의 무력 시위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이어서 오늘 오후엔 전투기와 폭격기 등 12대를 한꺼번에 동원해 우리군 특별감시선 주변에서 시위성 비행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남북 간 긴장 국면이 언제까지 고조될지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어요. 예.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좀 발사를 했는데요. 이게 2발의 고도하고 비행거리가 다르더라고요. 예. 뭐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쏜 겁니까? 뭐 확실치는 않지만 우리 군에서 발표한 자료만 본다고 한다면 아마 2발이 아마 다른 것을 동시에 발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첫 발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단거리 미사일 같다고 하는데요. 뭐 단거리 미사일주라고 포함시킬 수 있는 우리가 통상 KN-25라고 하는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800km나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통상 KN-24 뭐 최근에 많이 쐈습니다만은 일명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800km나 되기 때문에 좀 더 과거의 KN-23보다는 성능이 개량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미사일 발사한 뭐 장소라든가 발사한 미사일 종류도 지금 다르기도 하고요. 예. 하여튼 여러 특징점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미사일을 섞어서 쏜 적은 있는지 또 이번에 미사일 발사 장소가 서로 다르다고 하던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 과거에도 이렇게 여러 종류를 또 다른 장소에서 발사한 적이 아주 과거에도 있습니다. 뭐 10년 전 제가 기억하던 것만 하더라도 대단히 오랜 전에 이 신형이 아니고 구형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스커드하고 노동 미사일 같은 거를 이제 플러그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쏜 적도 있고요. 예. 예전에 북이 이제 인공위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장거리 미사일을 올렸을 때도 또 그 같은 날 이런 어떤 미사일들을 섞어서 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섞여서 쏜 것은 뭐 크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네. 아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무기 체계를 이용한 운영 전략 전술을 또 만들고 숙달하기 위함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탐지 능력을 또 확인하고 혼란을 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고요. 또 자신들이 이제 전달하는 메시지 또 위협을 극대화시키려는 어떤 분명한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어제 발사만 뭐 저는 또 특별하다고 보지는 좀 어렵습니다. 최근 12월 사이에 뭐 한 이틀 간격으로 계속 발사가 네. 있었기 때문에 네. 보면 뭐 평북 태천이라든가 순안 또 뭐 순천 자강도 뭐 어제는 또 평양 삼석 이렇게 장소가 다 다르다는 측면만 놓고 보고 특히 뭐 어제가 삼석이라는 측면만 놓고 봐서 이제 눈에 띈다고 이제 보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미사일의 어떤 사거리나 떨어진 곳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이제 북한의 미사일 자체가 이동 발사 차량이라고 하는 텔을 이용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다양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미사일을 운용한다는 것을 숙달하고 또 발사 원점이라고 하죠. 발사하는 원점을 변화를 시켜서 우리들의 어떤 원점 타격 능력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어제 발사 자체가 이제 일부에서는 그 과거의 미사일처럼 알섬이라는 표적에 명중한 것이 아니라 동해 바닥 쪽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네. 일부에서는 이제 동해로 이번에 재전개한 레이건 항공모함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네. 좀 이거는 과도한 평가가 아닌가. 분명 이번 발사가 레이건호 재출동을 두고 북한이 불만을 드러낸 것은 사실이지만 네. 이것이 뭐 발사한 것이 미사일을 직접 맞추기 위해서 그걸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런 건 지상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사하는 것은 군사 기술적으로 보는 것은 좀 억지스러운 해석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예. 근데 북한이 그동안에 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거는 어제 오는 일은 아니니까 예. 물론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요. 근데 이번에 북한 공군의 시위성 비행 이거는 좀 심상치 않아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이제 그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그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번 그 공군기 시성 편성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될 것이고요. 이것이 뭐 미사일 따로
또 이 공군기 따로가 아니라 네. 이런 것을 표면적으로 보면 이번에 레이건호의 레이건호 등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분명히 연결이 있습니다. 짧게 본다면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떤 북한이 이런 군사적 행동을 하는데 북한 스스로가 어떤 정당성을 만들고 명분을 만들어 가려고 할 것이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번 정부가 밝힌 어떤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또 이번 정부가 한미 동맹 또 한미 군사 협력 쪽으로 좀 올인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북한의 어떤 군사적 반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이것을 좀 진짜 넓게 본다면 좀 미국과 중국과의 전략적 대결의 심화라든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것 이런 어떤 복잡한 환경을 북한이 아주 발빠른 행보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핵교리 법령이라든가 이런 채택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런 어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뭐 따르고요. 또 이런 그 뭐랄까 오늘 있었던 전투기에 대한 편대비행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다양한 형식으로 어떤 북한의 도발적 군사적 행동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폭격기하고 전투기 편대를 구성해서 시위성 비행하는 게 처음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뭐 그건 아닌가요? 지금 최근에는 근데 이번에 좀 대수가 좀 많았죠. 제가 알기로는 폭격기 한 4대, 전투기 8대에서 한 12대 정도가 이번 오후에 했었고 단순히 시위성 비행만 한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제 어느 지점에서 공대지 사격 훈련까지 실시한 거로 보이거든요. 곡산 쪽에서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과거보다는 좀 그한 면이 있습니다. 좀 과한 면이 있긴 하지만 뭐 과거에도 이런 을 해왔기 때문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일어나는 어떤 레이건함 재배치라든가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는 이런 어떤 북한의 행동 자체가 단순히 공군뿐만 아니라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의 약간 버퍼존이라죠. 완충 구역을 만들어서 군사적 충돌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 보려는 측면이 있는데요. 특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서해의 어떤 지역이 가장 위험한 지역인데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이번에 방금 오늘 같은 편대 비행뿐만 아니라 북한의 함정들이 밀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함정. 함정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또 이런 거 미사일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위기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우리 정부는 북한이 시위성 비행을 할 때 한미 그 전투기라든가 한 30여 대 정도 출동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압도적 전력을 과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좀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압도적 전력을 과시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지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이럴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호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예측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어떤 우발적 사태에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특별 감시선이라든가 또 그 이상의 뭔가 완충구역을 설정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뭐 대단히 뭐랄까요 충돌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것들이 서로 에스컬레이션 되고 감정이 상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서로 사실 양쪽 다 브레이크가 없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군의 측면은 좀 이렇게 이러한 어떤 공간이 좀 넓어요, 사실은요. 충돌 공간이 넓지만 지상군이라든가 특히 해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충돌의 가능성이 조금 더 근접하고 복잡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뭐 오늘 나타난 어떤 편대비행이나 공중에서 나타나는 것만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특히 해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특히 해상 같은 경우에는 공중과 지상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의 명확한 선이 정확하게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해상 같은 경우는 우리는 분명히 NLL에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북은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향후 북이 이러한 어떤 사항들을 조금 더 그런 복잡한 부분으로 끌고 가서 좀 더 이렇게 긴장을 좀 고조시키고 복잡하게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지점에서 좀 이 질문 안 들릴 수가 없는데요. 물론 북한이 무력 시위를 하면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뭐 불가피한 현실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악순환이 된다는 표현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러면은 계속 이런 방식으로 맞대응하고 한미일 군사훈련까지 계속하면서 긴장감 수위가 높아지는 게 이게 맞는 방향인 건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좀 사태를 진정시키면서 돌파구를 찾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건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세적인 방법으로 극단적 이런 어떤 군사적인 어떤 대치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아니면 이것들을 내려놓고
놓고 대화의 국면으로 갈 것인가 이 둘 중에 택일을 하는 것은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지만 전략적으로는 한쪽을 선택하는 것보다 지금 한반도 상황을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이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자율성과 그런 것들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한미 동맹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조금 강화를 하면서 나가는 측면도 저는 필요를 하다고 봅니다. 북이 하고 있는 측면에 그러나 북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좀 명확히 알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뭐랄까 그 좀 수위를 조절할 수 있고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의 국면이라든가 서로 상호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조치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양쪽 다 브레이크가 없이 이제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뭐 어느 쪽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양쪽 다를 병행할 수 있고 더 특히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 조금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어제 국감에 우리 이제 국방부 장관께서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실효성이 되게 대단히 떨어지고 네. 이것을 마치 파기할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먼저 파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어찌되었든 남북 간에 있는 합의문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조금 뭐랄까 지쳐 나가면서도 또 강인한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위험이라는 것을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기존의 합니다. 합의를 지키라고 압박을 하면서 예. 거기에 대한 맞대응도 같이 해나가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한미일 연합 훈련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예. 자위대가 지금 자꾸 독도 해상까지 들어와서 함께 합동훈련하는 거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짚고 나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한미 동맹에 한 한미 군사 훈련은 뭐 충분히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지금 오늘도 사실 한미일 그 미사일이라고는 하지만 또 한미 연합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것이 단순히 북한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어떤 군사적인 지위라든가 우리의 어떤 영토에 관련된 문제하고도 분명히 관련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한미일이 결국은 중국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 과연 우리가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서 또 전략전을 통해서 우리가 강력한 어떤 뭐랄까 대북 억제력이랑 이것들을 가지는 것은에 대해서는 필요할 수 있고 과하지만 않다면 필요하다고 한다면 네.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한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명확하게 해야 되고 것이고 오히려 한미 뭐랄까요 동맹이라는 그 틀 속에서 한미를 같이 가겠다는 어떤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단순히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또 미중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한반도 문제가 좀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남북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하고 일본의 문제, 중국하고 러시아의 문제까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참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지 않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오늘부터 새롭게 코너를 맡아주실 분인데요.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병률 기자께서는 경제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활동 오랫동안 해오셨고 또 칼럼도 써오셨고 영화 속에 녹아있는 경제 원리를 뽑아내서 대중에게 친숙하게 알려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이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평소 어떤 얘기 해주세요? 네. 사실 경제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만, 네. 보면은 좀 복잡한 단어,
그리고 이제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뿐이지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질은 똑같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이것을 분석하고 또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경제학이 나와 있으니까 네. 겁먹지 말고 들여다보시면 충분히 친숙해질 수 있다. 항상 저희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코너에서도 앞으로 경제 현상을 좀 알기 쉽게 설명도 해주시고 또 냉철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시간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요즘 뭐 물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요즘 뭐 직장인들 점심 때 정말 식사기가 아마 겁이 나실 겁니다. 어제 그 통계청에서 이제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보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5.6%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7월이 6.3%까지 네. 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8월 5.7%,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발표된 9월이 5.6%니까 어쨌든 조금씩 이제 물가가 안정되어 가는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둔화가 된 이유가 이제 국제 유가 상승률이 좀 주춤한 때문이다라고 지금 정부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이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16.6% 상승을 했는데 네. 이게 지난 6월만 하더라도 무려 39.6%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석유류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만 이 증가율이 지난 6월에 비해서는 일단 반토막 정도 낮던 부분, 요것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조금 이제 둔화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휘발유 가격 제가 체감하는 걸로 보면 한때 2,1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그렇죠. 1,700원 아래로 리터당으로 네. 따지면은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네.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다른 물가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아마 이게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휘발유 값 좀 이제는 좀 낮아졌네 아마 생각은 하실 텐데 네. 문제는 이게 휘발유 빼고 나머지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외식 물가를 시작으로 해서 이 개인 서비스 가격이 1990년대 이후 그러니까 무려 지금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네. 아마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물가는 오히려 올 상반기보다도 지금 더 높게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올 초에 보면 그 곡물가라든가 원자재가 이게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생산품 그리고 또 에너지 가격 이것들이 지금 이제 각각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물가 오른다니까 역시 임금도 좀 올려달라 우리가 요구를 할 네. 수밖에 없고 네. 임금이 오르니까 다시 우리가 구매하는 최종 상품의 가격이 또 오르는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그 통계청 그 세부 데이터를 봐도 물가에 관련된 그대로인데요. 이게 근원 물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물가의 이제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석유류라든가 농산물처럼 일시적인 충격에 반영되는 이런 이제 물가를 제외한 그런 지수인데요. 요건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해서 4.5% 올라서 네. 지난달 4.4%보다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문제가 그동안 올랐던 여러 가지 그 물가 상승 요인들이 서서히 이제 서비스 가격에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지금 연말까지 계속 쭉 갈 것 같은데요. 우리 소비자들이 느낄 때 물가 좀 꺾였다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네. 점심 때 식당 가서 밥 먹기 겁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외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김밥 한 줄 뭐 4,000원, 5,000원이 이제 일상이 돼버렸는데요. 정말 그 개인 서비스 가격 한번 보니까 어제 그 통계청 자료도 보니까 6.4% 상승을 한 걸로 나왔는데 요게 1998년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한 거고요. 네. 특히 이 중에서도 외식 가격 9.0% 올랐는데 요거는 지금 1992년 이후에 무려 지금 30년 만에 외식 가격이 최대 지금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승 추세는 이제 언제쯤 꺾일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전체적인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에 피크를 찍고 지금 8, 9월 두 달 연속 어쨌든 지금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만, 하지만 지금 정부가 볼 때 이거 이제 떨어졌어요라는 지금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지금 보면 당장 지금 다음 달에 또 전기료, 가스료가 네. 오른다라고 이미 발표가 됐죠. 그리고 또 연말에 택시 요금도 인상된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국토부 발표를 보니까 만약 서울에서 택시를 심야 시간에 앱으로 호출해서 타려면 지금 이제 기본 요금만 한 11,000원 정도 지금 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공공운송수단 물가도 이제 들썩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또 전기료라든가 가스료가 인상되면 이제 기업의 생산 비용이 올라가니까 또 추후에 또 상품 가격에 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다가 지금 또 환율이 계속 지금 1,400원대까지 지속되고 네.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는 정부도 이 물가 언제까지 오른다 지금 말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 이후에야 일단 안정세로 갈 텐데 일단 연말까지는 기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기름값도 지금 좀 불안하다고요? 네, 지금 기름값이 뭐 한때 뭐 $100 넘었다가 $70, $80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요게 지금 완전히 안정 기조는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좀 유가가 좀 떨어진다 이러니까 이 원유 생산 국가들이 그럼 우리 이제 감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서 이런 상황이면 또 자칫 잘못하면 다시 배럴당 $100 넘어서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특히 문제가 지금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지금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원유, 지금 천연가스, 이 지금 수급이 불안정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북반구가 이제 겨울철을 맞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전 세계 그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또 부정적 영향이 이번 겨울에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가 동향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은 어떤 진단 내놓고 있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그 9월 물가 상승률을 보고 낸 그 진단 저희가 한번 보니까 역시 좀 불안해합니다. 상당 기간 5에서 6%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놨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망 경로상으로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글로벌 긴축 기조가 계속 강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우리의 환율 앞서 말씀드렸던 산유국의 감산 규모 이런 것 때문에 당분간은 물가가 계속 오를 리스크가 더 크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한은의 이런 평가가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오는 12일 이 한은이 또 금리를 또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게 다음 주 수요일인데 한은이 판단할 때 여전히 물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금리 인상폭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얼마나 더 올릴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한은이 금리를 올리긴 올리겠지만 0.25%포인트 그러니까 아마 베이비 스텝을 밟지 않겠느냐 봤는데 이게 지금 이번 주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면 우리도 이거 안 따라갈 수는 없지 않느냐. 네, 그러면서 0.25%포인트가 아니라 최소한 0.5%포인트까지 금리를 올리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문제가 그 미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걸 밟아버리면 이제 다음번에 다음 달 중가면 한미 간 금리 격차가 1%포인트 이상 벌어지게 되고요. 네. 연말 가면 이제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경제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우리 원화 약세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환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한원이 좀 따라가면 되는데 또 이렇게 올릴 수가 없는 게 만약 우리가 0.5%포인트까지 금리를 올려버리면 문제는 가계대출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지금 전체 GDP 대비 100%가 넘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네. 네, 가계부채로 보면요. 정부 부채는 낮습니다만 그 부채를 지금 가계들이 지금 다 짊어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가 바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이 서민들의 지금 그 빚 있는 분들 당장 그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한은이 마음껏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지금 그런 상태고 막상 올렸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생각보다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게 정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 잡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지금 딜레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가 겁나고 올리지 않자니 물가도 문제고 환율도 더 이제 난리가 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가 최근에 좀 아이디어를 냈는데 우리가 시장에 달러를 좀 공급을 할 테니까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지금 메시지를 좀 던졌습니다. 최근에 그 추경호 부총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순대외 금융자산이 7천억 달러 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때 이 자산을 팔아서 달러를 국내에 이제 들어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에서 이 또 달러를 풀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 달러가 많이 공급이 되니까 우리가 환율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순대외 금융자산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아마 이런 이제 단어들이 우리가 일반 분들이 들을 때 좀 어려운 단어일 건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먼저 그 대외금융자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글자 그대로 우리가 해외에 갖고 있는 금융자산, 즉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외금융자산인데 지금 우리가 서학개미들 많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서학개미들이 갖고 있는 주식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대외금융자산이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자산들을 팔게 되면 결국은 이제 달러가 이제 국내에 유입이 되니까 요거를 이제 갖고 들어오면 국내에 어쨌든 달러는 좀 더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순대의 금융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해외에 갖고 있는 이런 금융자산, 내국인이 갖고 있는 자산 여기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그 자산을 뺀 것을 우리가 순대외 금융자산이라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순수하게 지금 7천억 달러 우리가 지금 더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달러를 다 빼나가더라도 예.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이 해외에 우리가 투자한 그 달러 자산을 갖고 들어오면 우리는 7천억 달러 정도 더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7천억 달러에는 이제 외환 보유액이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재부 생각이 뭐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정부의 얘기를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순대의 금융자산이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전체 대외 금융자산은 지금 모두 2조 달러가 넘는데 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한 3천조 원 정도 되는 돈을 지금 우리가 해외 주식이나 그리고 채권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일부만 가져오더라도 환율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네. 근데 지금 이번 상황에서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1998년 외환위기 같은 경우는 우리만 나쁘고 해외는 다 괜찮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외에 우리가 투자했던 돈이 플러스니까 요거 당시에 팔아서 가지고 오면 또 국내에 고환율이니까 환차익까지 남기기 때문에 분명히 수익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 경기가 엉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학개미인데 뭐 테슬라라든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다 마이너스 10%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거를 매각을 하고 달러를 갖고 들어오라고 하면 과연 국내 투자자들이 따르겠느냐. 여기서 오히려 이제 버틸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만약 지금 내 주식을 팔아버리면 손실이 확정이 되니까 언젠가는 사이클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텐데 이렇게 되면 기재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달러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봐도 마땅히 출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긴 한데요. 네.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물가를 좀 잡을 수 있을지 저희 좀 앞으로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박 기자님도 앞으로 저희 코너 계속 좀 유익하게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제읽기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동풍의 유입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내일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또한 새벽부터 아침 사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 있겠고 강원 높은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비는 시간과 지역에 따라 강도와 양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30에서 120, 경북 남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20에서 60mm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경북권 내륙과 제주도에는 약한 비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1도, 광주 14도 등 전국이 9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21도 등 전국이 15에서 23도로 평년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특히 바람도 불어 쌀쌀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 중부 해상과 동해 남부 북쪽 해상은 물결과 바람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5도, 습도 79%,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예미랩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지명 예미가 맞을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제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부싯돌에 불꽃이 일듯 10대 초반의 희미한 기억이 반짝하고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무렵 어머니 손에 이끌려 외가 쪽 먼 친척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던 강원도 정선 예미. 버스에서 내려 처음 마주한 풍경은 탕가루를 잔뜩 뒤집었어 온통 검은색으로 변한 마을이었습니다. 거대한 계곡 사이 산빛 아래 층층이 일렬로 줄지어 늘어선 광산 사택 건물. 길게 이어진 건물 한 구석 나무로 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집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던 30대 중반의 남성. 그가 어머니에게 월남 파병을 다녀온 뒤 광부 생활을 하고 있다 말했던 게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1980년대 중반 폐광 이후 지금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을 그 예미 사택의 기억이 다시 호출된 건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지하실험실이 예미산 지하에 건설됐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탄광이 있었던 예미산의 지하 1000m 지점에 실험실을 건설해 우주의 비밀인 암흑물질을 연구한다니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주에서는 끊임없이 방사선이 지구로 쏟아지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검출할 수 없어 지하에서 실험할 수밖에 없는 우주 암흑물질. 우리나라에서는 예미랩이 그 연구를 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하는군요. 예미산이 방사선을 막아주고 주변 암석에서 나오는 방사능 수치도 일본의 지하 연구시설과 비교해 100배 정도 낮아 세계를 놀라게 할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될 거라는 연구원의 말을 접하니 이제 제 기억을 다시 써야 할 때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부가 탄을 캐러 들어가던 그 캄캄한 지하가 과학자들이 들어가 미래 과학의 역사를 바꾸게 될 공간이 된다니. 앞으로 한동안은 밤하늘을 보면서 반짝이는 별들 사이로 보이는 검은색 암흑물질과 함께 예미랩과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자꾸 떠오를 것만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Hear the drums echoing tonight, and she hears only whispers of some quiet conversation. She's coming in 12:30 flight. The moonlit wings reflect the stars that guide me towards salvation. I stopped an old man along the way, hoping to find some old forgotten words or ancient melodies. He turned to me as if to say, hurry boy, it's waiting there for you. Gonna take a lot to drag me away from you. There's nothing that 100 men or more could ever do. I bless the rains down in Africa. We're gonna take some time to do the things we never The wild dogs cry out in the night as they grow restless, longing for some solitary company. I know that I must do what's right, sure as Kilimanjaro rises like Olympus above the Serengeti. I seek to cure what's deep inside, frightened of this thing that I've become. Gonna take a lot to drag me away from you. There's nothing that 100 men or more could ever do. I bless the rains down in Africa. We're gonna take some time to do the things we never hurry boy, she's waiting there for you. Gonna take a lot to drag me away from you. There's nothing that 100 men or more could ever do. I bless the rains down in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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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gonna take some time to do the things we never 토토의 아프리카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다양한 의견 받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1003님께서 자연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아요. 석탄도 주고 이제는 폐광이 된 땅인가 했더니 연구소로 자연을 잘 사용하고 후손에게까지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거기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도 남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좀 의외이긴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폐광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시다가 그 한때는 인구가 꽤 많기도 했던 곳인데요. 떠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저랑 비슷한 느낌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988님께서요. 와, 이 광산, 석탄, 정선 이렇게 처음 문장을 시작해 주셨는데요. 저희 작은 아빠께서 평생 광부로 사시다 돌아가셨죠. 저는 가본 적 없지만 친정엄마께서 조카 돌 때 갔을 때 마을이 온통 시커멓더라 표현하시던데요. 요즘 더 추워지고 겨울이 올 때 연탄이 보이면 작은아버지 생각난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기억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때는 우리가 이제 탄광 폐광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뭔가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활용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진짜 미래를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왠지 반갑게 느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문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문자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대낮에 길거리에서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어제 대낮에 길거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에게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다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그 CCTV 영상이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여성이 네. 막 도망가고 흉기를 들고 남편이 쫓아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어디론가 도망을 갔는데 네. 여성을 끌고 나와서 흉기를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지나가던 시민 두 사람이 이 둔기로 이 남성을 제압을 하고 이 남성이 잡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두 사람은 가정사 때문에 굉장히 자주 다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중순부터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 아내인 A씨가 별거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 친정에서 직장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가정폭력에 계속 시달리니까 한 달 동안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경찰에 4번이나 신고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 신고가 들어간 게 지난달 1일이었는데 경찰이 그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남편과 아내를 분리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이 또 2번, 3번 찾아오니까 경찰에서 피해자 보호 명령을 내리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통신으로 접근할 수가 없고 100m 접근 금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스마트워치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그 피해자 조치를 기본적으로는 한 거네요. 네, 경찰에서 면담도 했다고 하니까요. 네. 그러면 추석 연휴가 있는 바람에 그 피해자 보호 명령이 내려졌는데 실제로 그 조치가 치러진 건 19일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네. 그런데 26일에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가 이제 4번이나 들어간 거죠. 한 달에. 그러니까 보호 조치를 했는데 또 찾아왔으면 네. 그거보다 더 높은 수위의 보호 조치를 하거나 네. 사후 조치를 취해서 그러면은 뭐 긴급 구금을 한다거나 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경찰이 이 남편인 B 씨에게 경찰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일정을 계속 미뤄달라 그러면서 네. 출석을 미루게 된 거예요. 끝내는 이번에 10월 4일 날 그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서 범행을 저질렀고요. 이 숨진 아내는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됐었는데 네. 스마트워치를 그 당시엔 차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 설명으로는 일할 때 손에 물을 묻혀야 되는 일을 하시는데 잠깐 이제 스마트워치를 풀어놓은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난달 6일에 특수상해 혐의로 이 남편이 입건이 됐었는데 네. 변호인을 선임한 뒤에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느라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네. 지금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이제 네. 구속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 현장에서 붙잡혔고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뭘 물어봤냐면 범행을 미리 계획을 한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내와 자녀에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본인은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고 했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봐서는 계획된 범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배우자를 살해하고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그 배우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이었었는데 네. 실제로 이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남성이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제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이 지나가던 시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예. 처음 목격했을 때 범인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여성분을 위협하고 있었다. 네. 당장 내려놓으라고 본인이 외쳤지만 네. 그것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차에 이제 그 둔기가 있어서 이제 그 범인을 제압할 수 있었는데 경찰한테 인계를 하고 나니까 제압이 됐을 때 범인이 그러니까 아내를 살해한 이 남편이 내 입장이 되면 범행을 이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무 황당했던 답변이에요. 예. 사실 뭐 스토킹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보호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결국 보호가 안 되는 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법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어떤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처벌을 하거나 교정 프로그램을 하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고 안타까운 목숨이 이렇게 희생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조치는 사실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긴급 임시 조치로 할 수 있는 게 100m 이내 접근 금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통신망에 의한 접근 금지를 뭐 예를 들면 전화하지 못하게 하거나 네. 문자 못 보내게 한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그렇죠.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많이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이 사건은 경찰이 분리조치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자 보호 명령도 내렸고 스마트워치도 지급을 했고 100m 접근 금지도 했어요. 근데 그럼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과태료 처분인 거예요. 네. 그리고 과태료 처분 대상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접근을 한다고 해서 과태료만 내려질 뿐이 체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 경찰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7월까지 경찰에서 긴급 응급조치를 2,791건을 발령을 했단 말이에요. 시행을 했는데 그걸 위반해서 과태료를 받은 194건 그러니까 6.9%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이 숨진 아내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움직임을 체크하려고 하는 건데 거꾸로 가해자에게 만약에 그런 행동 제한을 하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인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여지를 좀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의원실에서 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5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접수된 접근금지 신청이 24,000건이 넘는데 네. 그중에서 1,973건 그러니까 한 10% 정도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도록 어기면 법이 바뀌었어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법원 문턱 넘기가 어렵고요. 법원에서 그 명령이 내려져야 되니까. 네. 또 하나는 이런 사람이 가해자가 그 교도소에 가서 죗값을 받고 나와도 재범률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저희가 뭐 특별기획으로 범죄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네. 현실적으로 미리 그 인권 보호라고 하는 대원칙을 넘어서는 조치를 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다만 이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그 현장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건 확실하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면 네, 계속 어기고 있으니까. 네, 바로 구속영장 신청 청구, 그다음에 법원의 영장 발부 이런 네. 식의 아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만이라도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글로벌 에너지 수급 대란 속에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 물론 내부적으로는 긴장감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법인카드를 물처럼 썼다는 기사가 있어요. 보통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법인카드를 50만 원 이상 쓰게 되면 다 결제를 맡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로 건당 50만 원 이상을 결제를 하게 되면 물품 구입을 하는 걸 제외하고요. 예. 뭐 회식 같은 데서 사용처, 용도, 인적사항, 사실관계를 증빙서류를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경비를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동일 장소에서 이게 쪼개기, 분할 결제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이번에 국감에서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한전 서울, 울산, 부산 본부에서 법인카드로 50만 원 이상 결제된 내역을 좀 살펴보니까 네. 부적절한 집행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우선 서울 같은 경우에 지난해 3월 말에 정년퇴직 행사가 있었어요. 네, 한우 전문점에서 점심으로 회식을 했는데 409만 910원이 나왔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네. 저녁 식사면 또 근데 점심치고는 굉장히 좀 비싼 그 금액이긴 합니다. 네. 근데 금액을 떠나서 이때는 정부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서 5인 이상 모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가 집행이 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5명이 아닌 4명이서 409만 원어치를 먹었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아무리 한우 전문점이라고 하더라도 점심인데. 아니 당시 공공기관에서는 아니 회식 자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400만 원이 넘는 결제 금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역 지침도 무시를 하고 그리고 이게 과연 적절했는가라는 비판이 일 수 있고요. 그 전에 2010년 11월에는 서울본부에서 체육문화행사비로 그 요즘 오마카세라고 그러잖아요. 주방장이 알아서 그날 이렇게 상차림을 해주는 굉장히 비싼 건데 네네. 일식당에서 70만 5,455원을 비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초에 서울본부, 마포 용산지구 고객지원부에서도 체육문화 행사를 했는데 호텔에서 112만 4,536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신세계조선호텔에서 다른 부서에서 177만 496원을 식비로 법인카드를 결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2년 동안 한전 서울, 부산, 울산 본부에서 체육문화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식비로 5성급 호텔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적절했는가라고 하는 의문들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아니 체육문화 행사면은 문화 행사를 호텔에서 한 건가 보죠? 체육 행사를 했는데 호텔로 이동해가지고 호텔에서 밥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식사를 어쨌든 호텔에서 했다는 건데 저는 이게 뭐 지금 한전이 적자고 아니고를 다 떠나서요. 원칙과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이 됐느냐 그리고 이 금액이 적절했느냐 이런 거를 좀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런 그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일반 기업에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글쎄요. 한국전력은 우리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이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국민들한테는 전기요금 인상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적자가 14조 3천억 원이니까 올해 30조를 넘을 거다 적자 규모가 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창사 이래 최대 수준이었던 작년 영업 적자 이미 2배를 벌써 6월달 상반기에만 넘어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한전의 적자는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국제 에너지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원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상된 적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많이 올린 거잖아요. 이번 달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2.5원에서 11.7원 인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실제로는 뭐 50원 가까이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이게 반드시 동일선상에 놓고 봐야 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자는 적자고 공무원의 자세는 공무원의 자세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금액을 결제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거예요. 한전의 조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전이 하는 설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귀담아 들어줄지.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 채용에 지출한 비용도 5년 사이에 9,609억 원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2012년부터 16년까지 한전의 경우에는 4,672명 신규 채용이 됐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2배 가까운 신입 직원을 뽑았다고 합니다. 네. 필요하면 사람 뽑아야죠. 그리고 공무원을 많이 채용하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어려우면 다들 좀 줄여서 규모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채용이었는가 이런 건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산하 기관들을 계약직을 그러니까 무기로 전환한다거나 네. 뭐 이게 이제 신규직으로 채용되는 인원으로 이렇게 가산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말이 저는 좀 귀에 꽂혔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할 땐 사용하더라도 정확한 용도와 합리적 그렇죠.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네. 예, 그건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 그런가 하면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네. 그 직원은 뭐 해외로 도주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 조치는 없었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팀장이 근무한 재정관리실에 네. 인사조치가 이미 단행이 됐다고 합니다. 5일자로 대기 발령이 됐다고 하는데요. 실장과 부장이 대기 발령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정관리실은 공단의 재정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네. 이 실장과 부장은 횡령을 한 같은 부서의 그 팀장의 결제 선상에 있는 상사들이었는데 횡령액이 46억 원이잖아요. 그걸 네. 포함해서 지급 보류된 진료 비용을 지급 실행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횡령을 한 사람이 제일 잘못했죠. 하지만 계좌 정보를 직접 변경하고 승인할 수 있는 팀장의 권한을 범행에 악용했더라도 위에 실장과 부장이니까 결제 선상에 있으니까 한 번 더 관리 확인했어야 책임이 되는 거 있는 거죠, 사실은. 아니냐라고 하는 네.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부분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건보공단 설명으로는 공단 내 이사 조치로 대기 발령이 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라고 합니다. 이제 이후에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징계도 받게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네.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보건복지부가 지금 특별감사를 2주 동안 진행 중이고요. 내일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외신 네. 소식을 저희가 좀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태국 어린이집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네. 농푸와 람푸의 한 도시의 어린 돌봄집에 점심 먹고 나서 12시 반에 갑자기 범인이 들어와서 어른 선생님을 사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임신 8개월의 여성도 있다고 일부 언론이 전하고 있는데 이 센터가 어린이가 한 30명 정도 있는 곳이래요. 네. 남자아이 19명과 여자아이 3명, 그래서 22명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실제로 최소한 어린이 24명 센터 밖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총기 난사 사건이 어른 11명까지 최소 3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굉장히 끔찍한 상황들이 아주 비디오로 유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찰들이 정신건강을 위해서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범인이 전직 경찰이에요? 네. 그러니까 해임이 됐어요. 지난해 마약 사용 문제로 해임된 34살의 전직 경찰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집으로 도망을 가면서 네. 차에서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차에서 쏘는 총에도 어린 2명과 어른 10명이 센터 인근에서 사망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도망가면서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로 차를 질주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권총하고 산탄총을 동시에 휴대하고 있었고 칼까지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태국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총기 소유자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 총기 모니터 그룹에서 2017년 기준으로 태국의 민간 부분이 가지고 있는 총기가 1,034만여 정인데 그중에 등록된 거는 622만 정밖에 안 되니까 네. 나머지 400만 정이 넘는 총기가 사실은 무허가로 총기가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총기 난사 사건은 태국에서 2년 만에 벌어진 일이고요. 글쎄요. 그러게요. 그렇게 자주 있는 사건은 또 아니라서 네. 또 지금 놀랍네요. 네. 네. 자,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아마 그 도심 한복판에 광화문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마 지나가면서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희 기증관 예정지로 지금 알려져 있는 송현동 터 네. 시민에게 임시로 개방이 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여기가 이제 2024년 12월에 그 기증관 착공을 2025년 1월에 하니까 그때까지 이제 개방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땅이 참
특별한 땅이더라고요. 조선 말기에 채도거와 친일파 자택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그 식민 수탈기구였던 조선 식산은행 사택이었고요. 그 후에는 주한 미군 대사관에 직원 숙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삼성생명이 국방부한테 1,900억 원에 매입을 해서 미술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네. 계획이 접혔고요. 2002년에 대한항공에 2,900억 원에 매각이 됐고 여기다 이제 호텔을 지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학교 주변이라서 네. 지을 수 없다는 학교 보건법에 따라서 무산이 됐는데 이게 이제 맞바꾸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공개를 하겠다는 건데요. 여기가 이 보행로를 걸으면 경복궁, 청와대, 인사동, 북촌까지 한 번에 맞아요. 연결이 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잔디광장이 서울광장이 1.5배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담장도 낮아지고 여기 이제 비엔날레도 개최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방됐을 때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 싶어요. 광화문 가보신 분들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네. 때문에 한번 좀 들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내일 오후에 개장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학로가 브로드웨이처럼 세계적인 공연 관광지가 되길 꿈꾸는 안영수입니다. 왜 평상시하고 다르게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즘 방송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현재 대학로 일원에서 웰컴 대학로라는 축제 기간이어서 그 행사의 취지가 이 공연의 메카 대학로를 국내외에 많이 알리자는 취지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멘트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뭐 오늘 뭔가 작정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예, 뭐 제가 이제 좀 패턴이 다 읽혀서 부끄럽긴 한데요. 오늘 그 웰컴 대학로라는 축제 기간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웰컴 시어터라는 프로그램에 있는 공연들을 소개해 볼 생각으로 아까 이제 오픈 인사부터 네. 그렇게 뭔가 발음 마음 먹고 잡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빌드업을 쫙. 제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왔나요? 아니요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셔야죠. 네. 이 웰컴 대학로라는 큰 타이틀이 이제 이 행사의 전체 제목이고요. 대주제이니까 네.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웰컴 프린지라고 해서 마로니에 공원 일대부터 시작해서 그 대학로 일원에서 야외 행사를 이제 웰컴 프린지라는 행사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매주 수요일마다 웰컴 대학로 기간 내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으로 공연을 상영하는 K-스테이지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아, 그럼 직접 가서 안 봐도 네네네. 온라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접속하면. 네네네. 네.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웰컴 시어터라는 행사는 그 해화역 1번 출구로 나오자마자 오른쪽으로 딱 보이는 공연장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 스콘 1관, 스콘 2관 극장명입니다. 이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 가면 이 웰컴 대학로 진행하는 그 자원봉사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분들이 설문조사 같은 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설문조사에 참여만 하시면 대학로 일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쿠폰 이런 걸 드리기도 하고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갖고 그 대학로가 낳은 스타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 이제 많이 알려지신 분들이 대학로의 명소들을 소개해 주는 영상도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고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쿠폰 가져가면 공연도 그 쿠폰 X만큼 저렴하게 뭐 예매를 한다거나 티켓을 뭐 끊을 수 있어요? 공연 예매는 그 예매창에 들어가서 그 웰컴 대학로와 관련돼 있는 할인 권종을 선택하면 할인 받을 수 있고요. 그걸 할인 권종을 선택하면은 현장에서 이 할인 쿠폰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사실 대학로 놀러 오시는 분들이 반드시 공연만 보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대학로를 그냥 즐기시는 분들도 꽤 있고 버스킹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네. 그냥 나오셨다가 뭐 소품 샵 같은 데서 물건을 사실 수도 있고 빵집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다양하네요. 예, 식사하는 장소도 꽤 있고 30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곳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가셔서 간단하게 설문조사하시면 돈 받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뭐 프로그램 중에 네네. 오늘 웰컴 시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진행하는 게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그러니까 공연을 그렇죠. 소개하는 거니까요. 네. 웰컴 대학로에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공연에 초점이 돼 있는 이 웰컴 시어터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웰컴 대학로가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행사로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웰컴 시어터는 웰컴 대학로 전체 기간의 앞뒤로 조금 더 길게 이 프로그램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9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프로그램이 전체가 구성이 돼 있어서 좀 여유 있게 즐기실 수 있을 만한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11월 27일까지만 한참 남았는데요? 네, 여유가 좀 있죠. 여유가, 있네요. 네. 그럼 관심 있는 분들 찾아가 보겠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야죠. 네. 대학로에 공연장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제가 방송에서도 한 번 정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 대학로가 예전에는 이 지칭을 대학로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좀 더 긴 거리였다고 하는데 네. 현재는 이 대학로 그러니까 그 이화사거리에서 해화 로타리까지 약 1.55km 정도 된다고 이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네. 이 구간 안에 있는 공연장들이 200여 개가 넘습니다. 와, 1.5km 정도 되는 거리에 예. 공연장이 200여 개. 예, 그 도로 양쪽으로 해서 있는 공연장들이 200여 개가 넘는다고 하고요. 예.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게 좀 신기할 따름이고 그럼요. 이 밀집도는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 공연장에서 이 웰컴 대학로라는 행사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공연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웰컴 대학로를 맞이해서 취지를 좀 잘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한 공연장을 아까 말씀드렸던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 그 스콘 1관 2관을 네. 이 그러니까 주최 측인 한국관광공사랑 한국공연예술협회랑 문화체육관광부 예. 이런 쪽에서 이 공연장을 약 2개월 조금 넘게 대관을 통으로 다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공연장에 현재에는 만나기 힘든 공연들을 라인업을 거기다가 구축을 해놔서 릴레이로 그 공연장에서 9개의 공연을 진행을 하는 쭉 그런 이어가면서 공연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작품 프로그램입니다. 정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 9작품이나 되어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오픈런으로 진행되는 공연들 말고 네. 일반적으로 며칠부터 개막한다 이런 공연들이 보통 보면 공연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셋업하고 공연 기간하고 철수하는 기간까지 보통 3개월 정도를 잡아요. 그렇죠. 무대 설치하고 네. 거기에 배우들이 적응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네.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웬만한 뮤지컬 전용 극장 보면은 1년에 한 4작품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웰컴 대학로 기간에 이 웰컴 시어터 이거는 약 2달 조금 넘는 기간인데 여기에 9개 작품을 구성해서 배치를 한 거죠.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좀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가능해요? 이런 단어 괜찮나? 꾸역꾸역 집어넣는다고. 꾸역꾸역. 왠지 어감은 별로 안 좋은데. 네. 치밀하게. 네. 네. 역시. 알겠습니다. 예, 역시 진행자시네요. 준비해서. 네. 예, 보통 이제 락 페스티벌 이런 거 보면 그 날짜별로 유명 아티스트들 라인업을 이렇게 쭉 릴레이로 공연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공연을 한 공연장에서 쭉 같이 만날 수 있으니까 좋기도 한데 네. 한편으로는 좀 너무 짧게 공연되는 공연들이 있어요. 좋은 공연인데 좀 아쉽다. 그렇죠. 네, 그래서 놓치고 가는 공연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런 게 좀 오히려 있습니다. 관객 입장에서는 네. 다양한 공연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네. 만날 수 있으니까 안정적인 공간에서 좀 맞습니다.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약간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럼 어떤 공연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제가 9개의 작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이 시사회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작품 2 공연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원폭의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딸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뤘던 연극 아버지와 살면이라는 연극이 있었고요. 네. 농구를 소재로 한 뮤지컬이라고 소개해드렸던 전설의 리틀 농구단이라는 뮤지컬이 있었는데 이 2개의 공연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400석 규모의 1관과 200석 규모의 2관에서 네. 각각 웰컴 시어터의 오픈작들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요? 그 작품들은 이제 며칠 전에 끝났고요. 네. 예, 이어서 하는 뮤지컬이 미아 파밀리아라는 뮤지컬이 지금 이제 곧 공연을 앞두고 있고요. 예. 뮤지컬 브람스라는 공연이 현재 또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뮤지컬이 끝나고 나면은 공연장이 조금 큰 1관에서는 비보잉 공연 마리오네트 그 인형 있잖아요. 줄인형. 예. 이 비보이 분들이 하는 공연인데 이것도 퍼포먼스가 예술이거든요. 이 마리오네트도 공연이 되고 개그맨들이 만들어낸 재미있는 연극이 있어요. 박미선 씨도 처음에 하셨었던 연극인데 네. 홈쇼핑 주식회사라는 연극도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가족극 그 이솝우화 우리 알잖아요. 예. 그 이솝우화라는 가족극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좀 작은 공연장인 2관에서는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가 종료된 뒤에는 5가지 에피소드로 되어 있는 그 배우들의 액션을 현장에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건다른 개뿔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공연이 되고 1인극 뮤지컬이 그 뒤를 이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뮤지컬 더 라스트맨이라는 공연이 그 이제 마지막 공연으로 준비가 되죠. 이래서 총 9개의 작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연의 장르나 형식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 좀 신선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웰컴 대학로가 대학로라는 장소 자체를 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도 있고 예. 대학로에서 하는 공연들 중에 좋은 공연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대학로라는 축제 거리 이제 공연의 메카 이곳을 통해서 색다른 공연들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네. 많은 기회가 없는 그 무대를 좀 기다리고 있는 팀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팀들한테 기회를 좀 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이 지역적으로도 대학로가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지역의 어떤 한계를 좀 그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역할도 좀 이 대학로 이번 웰컴 대학로가 좀 그 역할을 좀 맡고 있는 거죠. 명확하게 의미는 잘 안 나타났는데요. 네. 지역적인 대학로의 역할?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대학로 안에서의 어떤 지역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다른 지역에서 뭔가를 하는 것을 대학로로 갖고 오는 겁니까? 후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네. 것은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공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 많은 분들에게 공연을 알리기 위해서는 대학로라는 공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걸 많이들 바라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지역에서 공연하는 공연팀이나 네. 공연 작품의 경우에는 네. 사실 뭐 우리나라의 연극 무대나 이런 데 중심은 대학로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대학로에 와서 공연하고 싶겠죠. 네, 거기서 공연이 돼서 차라리 지방으로 다시 투어를 돌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네, 실제로 얼마 전에 재연까지 끝냈던 뮤지컬 광주라는 공연도 있었고요. 예. 뮤지컬 애니라는 작품도 대구에서 개발된 작품이었는데 예. 대학로에 입성한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역할도 이번 웰컴 대학로가 웰컴 시어터를 통해서 저희가 좀 만들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웰컴 네네. 시어터에 있는 공연들 라인업 중에서도 한 작품이 또 그런 의미가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작품요? 이제 곧 오는데 10월 15일부터 예. 10월 30일까지 약 보름간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뮤지컬 브람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브람스요? 예, 이 작품이 대구에서 열리는 딤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네,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예. 이 페스티벌의 창작 지원 작품으로 올라간 작품이거든요. 예. 그 작품 올해 올라갔는데 이 작품을 보고 이 작품은 좀 대학로에서 먼저 공연을 좀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이번 웰컴 시어터의 하나의 라인업으로 들어온 거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서울하고 지역 이걸 너무 구분하니까 좀 그런데 네네네. 좀 거꾸로 좀 저는 좀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네. 굉장히 좋은 공연이 있어요. 지역에서. 맞습니다. 네. 그런 공연을 대학로에서 모시는 거죠. 그렇죠. 대학로에서 초청한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초청이란 단어는 왠지 제작비를 다 냈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는 약간 그 분배가 좀 이루어져서 그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연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예. 이 공연을 제작한 제작사 대표도 그렇고요. 예. 함께 공연했던 배우들이 딤프가 공연이 이제
그 짧게 끝나고 나니까 이 공연이 끝나고 나니까 꼭 대학로에서도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었었대요. 네. 근데 이게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전화상으로 우리 대학로에 이번에 웰컴 시어터 가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배우들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굉장히 감격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 공연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 그 음악가 중에 요하네스 브람스라는 음악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거든요. 아, 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틀릴까봐 네. 얘기를 못했는데 네. 눈치를 많은 분들이 채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브람스라고 하니까. 네, 게다가 찾아보시면 포스터도 피아노 한 대가 딱 있어갖고요. 누가 봐도 음악가의 얘기 같습니다. 네.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을 이끌었던 음악가라고 하는데 아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 음악에 좀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이 아실 테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건 좀 그렇고. 네. 이 배역을 연기하고 있는 배우의 말을 제가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브람스의 음악이 가을에 좀 어울리는 좀 쓸쓸하고 고독한 음악 뭐 이런 느낌이 전반적으로 많이 그 좀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음악가 브람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이 바로 이번에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창작 지원작으로 만들어졌고 이번에 웰컴 대학로의 웰컴 시어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초청이 되어서 공연이 되는 것이죠. 그 뭐랄까요? 뭔가 예술적인 냄새가 물씬 나는 네. 이런 그리고 그러면서도 좀 약간 독특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네. 느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공연으로 네. 연주를 해서 들려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람스 음악회 이것도 아니고 뮤지컬 브람스니까요. 네. 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제가 찾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네. 이 제작자가요. 예. 좀 굉장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이 제작자가 이 작품의 작가입니다. 글을 쓴 작가. 예, 글을 쓰고. 예, 그리고 이번 공연의 연출가가 또 이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제작사 대표가 동료 작곡가랑 좋은 뮤지컬을 좀 만들어 보자. 예. 근데 우리끼리 이렇게 하려니까는 좀 힘드니까 우리 창작자들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단체를 하나 만들까? 이렇게 해서 그런 그 단체를 만들었대요. 네네. 이렇게 만들자고 했으니까 자기도 어떤 소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그렇죠. 브람스였고요. 그래서 이 브람스를 만들고 이제 같이 얘기하고 노래도 만들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것 같다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근데 뭐 재미만 있다고 하고 우리끼리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제작사를 좀 찾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여의치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다 해버리자. 이럴 거면 그냥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네. 정말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네. 이제 그 어떤 금액적인 것도 좀 지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만난 게 그 딤프 창작 지원 작품 네네. 지원 제도였었고 그때 올렸다가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이번에 웰컴 시어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럼 살짝 맛배기로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말씀드려야죠. 공연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실제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은 제가 공연 얘기를 자세히 하면 예. 하면 할수록 실수가 막 발견이 돼서 간단하게. 예.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음악가 브람스가 스승을 이제 원래 좀 가난하게 음악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아는 이의 소개로 스승을 만나게 됐는데 예. 이 스승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로베르트 슈만이 바로 이 브람스의 스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슈만의 아내가 클라라라는 아내가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슈만과 클라라가 이 브람스의 능력을 알아보고 세상 사람들한테 브람스의 음악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브람스도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가 딱 끝나면 그냥 뭐 무슨 위인전 같이 그냥 이랬습니다. 그래서 네, 끝나는 네. 얘기가 될 텐데 이제 격정적인 드라마 내용이 이제 하나가 들어가는데 예.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 브람스가 스승의 아내였던 이 슈만의 아내였던 클라라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네, 이런입니다. 이런. 네, 뭔가 이렇게 드라마가 다 써지는데요. 네, 일이 생겼어요. 예. 11시 47분에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힘을 줘서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예 근데 실제로 당시에 클라라라는 이 사람 자체가 예. 슈만보다도 훨씬 더 유능하고 유명한 음악가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슈만과 결혼을 하면서 음악적인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게 됐고 이 슈만의 음악을 연주함으로써 슈만이 더 많이 알려질 수밖에 없는 역할을 클라라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브람스가 슈만의 집에 간 다음에 그들의 모습을 본 다음에 이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클라라를 보게 되고 그 모습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사랑에 빠져서 클라라가 그 사랑을 받아줬다면 이건 저희가 지금 그럼 이건 좀 안 되는 일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클라라는 거기서 이제 브람스를 멈추게 하죠. 그래서 이 브람스는 클라라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감정을 참고 40여 년 동안 짝사랑을 하면서 음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실제 작품에 투영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브람스의 음악이 그렇게 약간 고독하고 쓸쓸함이 느껴지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예. 매번마다 느끼는 거지만요. 이렇게 영화 공연의 스토리나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는 거 보면 와 소재가 무궁무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공연장 가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시사야 하면서 덕분에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공부를 하다 보면 공연 이거는 약간 본 것 같아서 이제 뭐 공연 굳이 봐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었어. 막 위인이고 알만한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의 시각으로 풀어내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좀 다채롭게 느껴지게 돼서 확실히 좀 이 시사야가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대학로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연장이 200개씩이나 되는 걸 어떻게 모든 공연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시면서도 직접 본 작품도 있고 또 소개하시기 위해서 관련된 작품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실 텐데요. 네네. 근데 요즘 제작사 대표가 연출과 뭐 작가까지 다 맡아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죠? 제작사 대표가 연출과 작가까지 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고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뮤지컬 제작하고 있는 MJ 스타핏이라는 제작사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작가가 이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런 작품을 계속 만들어내죠. 하지만 또 연출은 다른 이에게 맡기기도 하고 후배를 양성해서 입봉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조광아 작가님이라는 분이 이제 베르테르 이런 거를 작을 했었던 분인데 그분도 이제 연출과 작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고 근데 최근에는 많이 분업화돼서 각자의 역할을 좀 체크하고 특히 뮤지컬이 많은 예술가들의 공동의 작품이라고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이제 같이 겸업하면 작가가 연출하는 경우에는 드라마가 좀 세지기도 하고 작곡가가 연출하는 경우에는 음악이 좀 세지기도 하고 뭐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늘 시간이 좀 부족한데 시간이 항상 이렇게 부족하죠. 그러게 말이에요. 이 공연은 꼭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꼽아주실 만한 공연이 있을까요? 웰컴 시어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9개의 작품을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뮤지컬 브람스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감을 하고 저는 이제 저희가 소개하다 보니까 뮤지컬이나 연극을 주로 많이 소개하는데 공연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다양한데 너무 국한돼서 설명드린 게 아닌가. 그리고 막상 보려고 해도 어디서 하는지 기간이 좀 여유 있게 공연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웰컴 시어터에 준비되어 있는 비보잉 그 공연 마리오네트 그다음에 가족극 이런 거 좀 날씨 좋을 때 대학로 나오셔서 한번 보시면 좀 아주 색다른 경우. TV에서도 그렇게 춤을 많이 추는데 실제로 보면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럼요. 심장이 뛰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내 심장이 이렇게 뛰었어. 그런 공연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학로 가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어서 오세요. 어서. 이름도 웰컴입니다. 웰컴. 알겠습니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잖아요. 맞습니다. 자, 랑 안용수 대표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 그레타 거윅 감독이 연출하고 시열사 로넌, 티모시 살라메가 출연한 2018년 영화 레이디 버드입니다. 영화 레이디 버드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I wish that you liked me. Of course I love you. I want you to be the very best version of yourself that you can be. What if this is the best version? 엄마가 날 좋아해주면 좋겠어 라는 레이디버드의 말에 엄마는 널 사랑하는 거 알잖아 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한다는 말과 좋아한다는 말 사이에